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저랑 이제 함께 경영학개론 하실 건데요.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공인노무사고요.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경영학개론 할 거고요. 그리고 2차는 제가 이제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1차 과목인데 벌써 9월부터 아마 이렇게 1차 과목을 시작하신다. 9월이 아니죠. 8월부터 1차 과목을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이제 동차로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게 동영상 강의라는 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월에 들으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내년 3월 뭐 이렇게 1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뭐 선택 과목을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수 과목인 인사관리 아니면 경영조직론 선택 과목 이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강의를 하면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분량의 압박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는 이 수험서로 전반적인 경영학개론 내용 가볍게 조금 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차로 아마 준비를 하실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인사관리나 경영조직론 서브노트 같이 아마 나갈 겁니다. 2차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하지만 지금 경영학개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만 준비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경영학개론 자체를 준비할 때는 2차 과목과 중첩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무난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차 과목이 문제가 인사관리나 아니면 뭐 다른 선택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영조직론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차반에서 2달 준비를 시키는 동차반에서 썼던 연습 문제집에서 다 나왔어요. 세 문제 다. 그렇죠? 그렇게 2달 동안 연습 문제지만 내가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드립다 팠던 분들이 어느 정도 세 문제를 다 답안 작성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연습 문제집만 드립다 팔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들은 경영학 1차 준비할 때 남들이 다 비웃었대요. 야, 누가 경영학개론을 그렇게 상세하게 공부하냐? 누가 그렇게 경영학개론을 상세하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를 다 감안하고 그냥 제 말만 믿고 경영학개론 2차 서브노트 다 외우셨대요. 그런 분들은 2달 1차 시험 끝나고 2차까지 가는 그 2달 사이에 바짝 연습 문제집만 외워도 되는 거예요. 답안지까지 완벽하게 2차 준비했던 유예생들 수준만큼 쓰실 정도로 만들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세 문제 다 쓰고 나오셔서 지금 점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전략을 짜지 않으시고 지금 가볍게 저는 1차만 볼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그냥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가 노무사 1차 준비만 하는데 1차만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준비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9월부터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2차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1차를 하시다가 2차로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해드릴 건데 인사관리나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강의를 빼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본 동영상 강의하고는 별도의 강의로 해드릴 거고 거기서는 조금 2차 대비용까지 인사관리하고 경영조직론을 하겠다 이 생각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강의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책 보면요. 거기 목차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죠. 목차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책은 총 8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학의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편 경영학의 기초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11, 12, 13, 14, 15, 16 총 7회 동안 경영학개론 이 선택 과목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럼 7회면 총 나왔던 기출문제는 175문제예요. 그렇죠? 175문제 중에서 경영학의 기초는 13문제. 됐어요? 다음에 전략경영 쪽이 10문제.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경영조직론 파트에서 30문제, 인적 자원관리에서 29문제. 됐어요? 자, 13문제, 10문제, 30문제, 29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생산운영관리라고 돼 있죠. 이게 21문제, 마케팅관리가 21문제, 재무회계관리가 37문제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경영정보시스템 쪽에서 12문제. 자, 2문제가 아마 빠질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나냐면 브릭스에서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무엇이냐. 이딴 문제들. 그딴 문제 다 빼고 자, 셌을 때 이렇게 딱 그 분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1편부터 4편까지는 2차 인사관리와 경영조직론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만 지금 총 합쳐서 82문제예요. 176문제 중에서 82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만 2차 준비와 1차 준비가 중첩되는 이 영역만 빡세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학 시험 볼 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영학개론을 1차 수준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 거고 2차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걸 좀 권하고요. 자, 5편, 6편, 7편, 8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한 영역만이라도 파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과랑 면하고 합격 점수로 갈 수는 있지만 유념하실 게 요즘에 경영학 점수가 워낙 잘 맞아요, 다들. 그래서요. 그러니까 2차 중심으로 정말 빡세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영학개론에서 선생님 저 경영학개론 채점해봤더니만 78점 나왔어요. 82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표점이라는 걸 돌리고 나면 자기가 받았던 원점수보다 7, 8점이 떨어졌어요. 올해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그냥 2차랑 중첩되는 영역만 빡세게 풀고 나머지는 그냥 찍을래요. 그럼 그냥 경영학 때문에 떨어졌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워낙 잘 보고 그래서 내가 원점보다 점수가 떨어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 성적표를 받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볼 거긴 볼 건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영역에서 매번 나오는 테마만 나와요. 우리 시험은. 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26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그동안 나왔던 난이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차 대비로 이 왼쪽에 있는 영역들은 빡세게 공부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문제를 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들은 나오는 테마만 집중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가면 일단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갈 거라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너무 노무사 응시생들이 많아요. 노무사 시험에 응시생들이 많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차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1차 합격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다시 내년에 유예생이라는 누적된 응시생 수로 다시 축적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를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1차 시험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늘 그런 위기감은 매해 제기가 됐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이도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특정 테마만 낸다 그랬죠. 우리 시험은. 그 테마에서 난이도가 있는 심도 깊은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한 번도 건들지 않았던 테마에서 새롭게 문제를 내거나 난이도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특정 테마에서 심화 있는 질문을 내겠다, 심도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세부 내용 꼼꼼하게 2차 수준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동안 대비를 안 했던 새로운 테마에서 문제를 내는 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제일 많은 시험 영역들에서 나왔던 테마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만 풀어도 그동안에는 충분했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테마를 문제로 낼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된 시험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관련된 시험으로 대표주자들 누가 있느냐?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됐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7급이나 CPA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잘 안 맞아요, 난이도가. 됐어요? 그쪽은 우리의 난이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되는 테마나 영역 자체도 우리하고 조금 포인트가 잘은 안 맞아요. 그래서 7급이나 CPA보다는 가맹거래사나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경영지도사 이 두 가지 영역까지는 반드시 커버를 해서 혹시라도 난이도가 올라가서 아니면 새로운 테마에서 문제를 낼 경우를 같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문제집에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다 실어놨는데 가맹거래사나 아니면은 경영지도사 기출문제 이거는 어떻게 푸나요? 문제풀이반에서 다 해요. 문제풀이반은 꼭 들으라고 저는 얘기는 안 해요. 만약 이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일단은 2차 위주로 준비를 하시다가 1차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냥 문제집 한 권 사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푸세요. 그렇죠? 기출문제집 혼자 사서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기본 강의 다 들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동안 노무사 시험이 1, 2차를 한 해에 동시에 합격하는 그런 동차 합격생들이 그동안엔 많이 없었지만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있고 공부 계획을 잘 세우니까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대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동차 합격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뺄 건 빼고 됐어요? 내가 이거를 막 학위 받을 수준으로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것 자체는 아예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동차 합격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습 문제집이 있는데 연습 문제집
그러니까 보통 강의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9월부터 12월에는 저희가 이제 교수님 책을 갖고 해요. 2차 이야기예요, 2차 이야기.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에는요, 수험서를 가지고 해요. 우리 강사들이 교수님 책들 다 모아가지고 재편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이제 5월에는 연습문제집을 갖고 해요. 연습문제집은 문제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모범 답안 다, 일일이 다 문제별로 만들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7월에는 이제 최종 정리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1차 준비가 끝나고 요때 1차 합격을 하죠. 그죠? 1차 합격을 해요. 1차 합격할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1차 합격을 못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하는 거고, 1차 합격을, 너무 말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웠죠? 당연한 거? 그래서, 자,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자,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2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2달 동안, 9월부터 쭉 1, 2차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1차를 한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가 2차 준비할 시간이 2달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연습문제집만 아예 파괴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연습문제집에서 3문제 다 나왔어요. 유사하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연습문제집 안에서 외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3문제 다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생동차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생님 9월부터 시작한 생동차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 않고 나머지 다 받겠네요? 아니에요. 9월부터 시작하는 생동차들도 요때쯤 되잖아요? 4, 5월 요때쯤 되잖아요? 1차가 불안한 거예요. 2차를 거의 놔요. 그렇게 놓지 말라고 1차 당연히 붙는다고 해도 불안해서 놔버려요. 그럼 이때 확 2차를 놔버렸죠. 그러면 여기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기 바짝 2달 준비하는 사람들 9월부터 준비했던 생동차들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요. 그죠? 이 2달 동안 와서 이제 뭐라 그래요? 9월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A급, B급, C급으로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나눠주면 뭐 하려고? A, B만 외우려고요. 요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때 결국은 요거 중심으로 파요. 이것도 다 외우면은 양반이지 이거 A, B만 외워요. 그쵸? 이렇게 싹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예생들은 2차만 준비한 사람들은 교수님 책, 수험서, 연습문제, 최종 정리집 해가지고 다 봐야 되니까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지만 생동차로 했던 사람들은 집중할 거에 확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상 답안지를 썼을 때 여기서부터 1부터 100까지 다 안다 하더라도 특정 50만 딱 물어봤을 때는 전체는 기억나도 50만은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9월부터 준비한 생동차든 2월부터 준비한 생동차든 집중적으로 딱 50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몇 번만 물어봤을 때 1부터 100까지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미시적인 내용은 훨씬 더 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합격률이 올라가요. 생동차들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9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동차로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많이 권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생동차로 준비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쵸? 그렇게 좀 하시고, 그럼 선생님 저는 3, 4월부터 1차를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지금은 뭐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3, 4월부터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경영학개론 준비하실 때 2차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00% 후회해요. 이 2달만 있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좀 상세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출제 비중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편부터 4편까지가 거의 한 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건 2차와 중첩되는 부분. 그럼 우리가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건 어차피 5, 6, 7, 8편. 여기만 조금 더 추가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PA나 7급에 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조금 전략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계획은 철저하게 짜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내 1년의 시간이 엄청 힘들다. 그쵸? 시행착오를 줄일수록 합격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잘 해봤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고민 있고 하면 오세요. 그러면은 뭐 1, 2차 제가 1차도 하고 2차도 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공부 계획 짤 때 뭐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조금 해보세요. 아셨죠? 자, 이제 경영학개론 갈 건데, 우리 책은 늘 이렇게 편별로 나눠져 있고, 이 편이 끝날 때마다 노무사 시험에서의 기출문제들이 다 실려져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문제 빼고요.
그죠? 그래서 다 실려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정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도 굉장히 고득점 받고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고득점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불안한 마음에 더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습문제집 통해가지고 관련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섹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숙제로 뭐 해야 됩니까?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OX 시험 보거든요.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차원으로 내일부터 OX 시험을 봐요. 그럼 와서 OX까지 같이 맞춰본 다음에 새로운 진도로 갈 거예요. 아셨죠? 복습은 좀 그때그때 하셔서 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OX 문제로 복습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들어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뭐 강의 다 듣고 복습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습 절대 안 해요. 강의 다 듣고 복습할 것 같죠? 아, 절대 못해요. 제가 그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끝나고 다음에 바로 저녁에 또 사고법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고 씻고 뭐하고 하면 12시예요. 잠자는 시간이.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한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복습할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 뭐 준비하고 나오고 하면 뭐 9시 이때부터 공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 수업 시간인데 점심 먹는 시간 빼면 얼마 안 돼요. 복습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복습이 한번 밀려버리면 그때부터 도미노로 쫙 이 기본 이론 강의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복습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고 이 바로바로 복습을 하는 습관이 완전히 체화가 돼야지만 2차 시험 준비도 무난하게 잘해요. 공부는 습관이고 수험생활은 습관이더라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조금 연습 차원으로 내가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빠짐없이 가는 거. 그렇죠? 약속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한 걸로 기억할게요. 네, 경영학개론 이제 들어갈게요. 1편인데요. 경영학의 기초다라고 해서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경영학 서론하고 다음에 기업과 경영자, 경영 이론의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기출됐던 영역은 1장하고 3장.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출이 되고 있고 관련된 다른 시험에서는 2장까지 조금 기출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출문제 위주로만 정리한다라고 하신다면 1장하고 3장 위주로 정리를 먼저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경영학개론 책을 한 번 보고 말 건 아니죠? 그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다들 수험생활의 경험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수험생활의 경험이 대부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 경영학개론 책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하세요. 수험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사법고시가 사시인 줄 아세요? 이제 없어졌죠, 사시. 사시가 왜 사시지?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시 어떤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우리 복학생 선배가 했던 그런 아재 개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시가 왜 사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선배가 왜 사신가요? 그랬더니 최소한 그 많은 분량을 4회독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웃겼는데 너무 그때 그 새내기 때 그 마음에 아, 저 선배는 사시 준비하느라고 저렇게 됐구나 충격이었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수험생활이라는 거는 이런 책을 반복적으로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회독수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개론도 우리가 회독수로 올려야 되는데 자, 경영학개론 회독수. 자, 첫 번째 우리가 강의 듣죠. 강의 듣는데 판서가 좀 많을 거예요. 그죠? 판서를 하면서 조금 외워야 되는 고유명사는 조금 물리적으로라도 익히면서 외우세요. 내가 눈으로 많이 읽으면 외워지겠지라고 하겠죠. 착각이에요. 됐어요? 백지 딱 주고 백지 쓰게 하세요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판서 조금 많이 하시면서 좀 연습자 아무거나 해. 이면지 같은 데다가 판서 많이 하면서 아 이건 이거고 좀 용어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판서를 한 게 있죠? 그럼 이제 강의를 들을 거예요. 강의를 잘 들으면서 강의는 이해를 위주로 조금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실 건데 복습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뭘 하시냐 판서 노트를 보세요. 판서 노트 보면서 강의 흐름을 다시 잡는 거예요. 강의 흐름을 잡고 다음 두 번째로 뭐 하느냐 책을 보시는데 자 일단 책을 볼 때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빠짐없이. 됐죠? 꼼꼼히 읽기 1회독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자 목차하고 밑줄만 읽기 2회독 됐어요? 자, 다음 세 번째로 가야 되죠? 세 번째로 또 한번 봐야지 OX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풀고. 세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뭐 하느냐? 기출이 많이 됐던 테마가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반복 기출되는 테마를 보기. 반복 기출, 테마만 보기.
이렇게 책을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기출문제 풀기예요. 맨 마지막 장에 다 연습문제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 풀기. 자, 그 다음에 채점을 다 하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 해설을 봐도 좋고요.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시고 아니면 다음 날에 풀이 듣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혼자 복습. 다시 다음날 수업 와서 OX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풀기. OX 문제 풀기 바로 직전에 책을 절대 보고 OX 풀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육감을 믿고 이거 OX를 풀면 안 되죠. OX 50대 50의 확률. 그죠? 나의 찍기 신공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OX 문제 풀기 전에 10분 동안 내가 뭘 볼 것이냐? 이거 연습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분 동안 뭐 봐야 돼요? 당연히 부분. 반복이 많이 되는 기출 테마를 바로바로 펴가지고 정리한 거 빨리빨리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책 덮은 다음에 OX 푸세요. 아셨죠? 자, 기출 테마를 다시 한번 보고 OX 문제 풀기. 이렇게 가시면 이제 이게 수업, 복습, 다음날 수업. 큰 맥락이에요. 특히 여기 회독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1회독, 2회독, 3회독 할수록 지금 어떻게 돼요? 양이 줄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양이 줄고 마지막에 보는 양 자체가 줄어야 돼요. 이 연습을 잘해야지 나중에 2차 준비할 때도 아니 노동법이 지금 수험서 기준으로 했을 때 800페이지고 인사관리가 400, 600페이지고 그렇죠? 그럼 뭐 지금 또 뭐 있나요? 세 번째가 행정이 그나마 분량이 적어서 한 3, 400페이지 되고 합치면 이게 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죠?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조금 저연습을 진짜 잘해야 돼요. 아셨죠? 이건 이제 1차용인데 이렇게 좀 가지시고 암기를 좀 하고 싶다. 암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거 암기하세요. 목차 암기를 하시면 이 목차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원목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목차는 대부분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뭘로 올 확률이 높다? 문제에 보기로 올 확률이 높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암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목차 암기하세요. 아셨죠? 공부 방향은 좀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경영학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그죠? 걱정 진짜 안 해요. 제가 메일 많이 받았는데, 1차 시험 끝나고 메일 많이 받았는데, 원하는 점수 다 받았다. 그리고 7, 80점은 뭐 발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표점제라는 걸 돌리고 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대 최고로 많이 떨어졌죠. 6점인가? 뭐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아요. 6점에서 8점 사이로 떨어졌어요. 원점보다.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금 이거는, 잘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경영학 서론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경영학의 기초 제 1장부터 조금 들어갈 거예요. 경영학 서론에서는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영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자, 거기 경영학의 의미라고 돼 있죠. 한 문장만 딱 줄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 내지 경영 현상 이렇게 돼 있죠. 기업의 경영 활동에 밑줄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경영학이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연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음 목차에서 당연히 뭐 설명해야 돼요? 경영 활동이 뭐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활동이다라고 해서 가치사슬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할 건데 가치사슬이론은 우리가 출제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엄청 쉬워요. 자, 가시면 갑니다. 경영학 서론이다라고 해서 조금 제가 판서 조금 할게요. 보시면서 조금 기억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경영학이란 무엇이냐? 경영학 서론이에요. 서론. 자, 경영학의 의 또는 정의라고 하시면 경영학은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거냐? 경영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포터의 가치, 사슬,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사슬 모형, 경영활동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사슬 모형은요, 이렇게 화살표로 조금 저희가 나타나 있는데 결국 기업의 활동은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마진, 이윤 창출로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이윤 창출. 그럼 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이거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나눠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여기 본원적 활동이라고 해서 본원적 활동이라고 해서 기업은 보통 다양한 자원을 구해와서 그 자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그 서비스를 시장에 갖다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죠. 그죠?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자원을 갖고 와서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로 만든 뒤에 그것을 시장에서 갖다 파는 요 핵심적인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자, 본원적 활동, 이윤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활동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만들려면 자원을 가져온 것 자체를 뭐 해야 됩니까? 생산 라인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물류를 조달해야 돼요. 물류 조달. 내가 이미 밖에 자원 공급자한테 자원이라는 걸 사왔죠. 그 사온 자원을 생산 라인에 갖다 줘야 된다고요. 물류를 조달해주고 이렇게 조달받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만든 물건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되죠. 자, 파는 활동 뭐예요? 마케팅.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합니까? 갖다 판 물건을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해주죠. AS. 여기가 바로 본원적 활동이에요. 이 본원적 활동 자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기업이 뭐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원적 활동을 도와주는 기타의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본원적 활동이 아니라 지원 활동이다 라고 해요. 자, 지원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희가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영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기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프라. 그쵸?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조직의 구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조직 구조. 누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일을 서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체계 아래서 자기가 맡은 과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맡은 과업과 제가 맡은 과업을 연결시키는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 역시도 여기 지원적 활동에 해당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한다면 R&D, 기술 개발 역시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칸이 없어서 하나를 못 썼는데 조달할 물류를 뭐 해야 됩니까? 구매도 해야 되죠? 그래서 구매 활동 역시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해요. 지원 활동에. 그래서 이 구매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무회계 역시도 여기 지원 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원 활동과 본원 활동. 그리고 우리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엄청 쉽게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가치사슬 모형이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 내에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을 알아보는 모델이라 보시면 좋겠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내부 역량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뭐예요? 구조마다 각각의 활동이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 우리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활동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세점 사업을 한다. 면세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자, 여기 위에는 빼고 여기 본원적 활동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면세점 사업을 하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면세점 사업을 하면 면세점 사업을 할 때 그 많은 막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명품샵 있죠. 그쵸? 뭐 브랜드도 엄청 많더라고요. 자, 뭐 코치나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 코치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뭐 명품 브랜드 중에 명품을 안 사봐가지고 명품을 모르겠네. 샤넬이나 루이비통. 그쵸? 이런 명품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면세점 가면. 그럼 그 명품 매장들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명품 업체로부터 자원을 조달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자원을 조달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해요? 면세점 업체는? 아니에요. 자원 조달, 생산.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판매. 마케팅, 판매 중요하고 여기 사후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실하죠. 면세점은 한 번 사면 교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면세점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에서의 핵심 활동은 뭐다? 여기다. 각각의 영역이 각각의 활동이 우리 조직 내부 활동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분석하는 모델로도 쓸 수는 있어요. 됐죠? 근데 거기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한번 참고로만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뭐 전략 경영 같은 거 할 때 요 관련된 설명 가볍게 나와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가치사슬 모형을 통해서 경영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쪽 가보시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다라고 해서 가치사슬 이론의 개념하고 내용이 조금 나와 있죠? 자, 개념 쪽 가시면요. 세 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가치사슬이란이라고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밑줄 한번 쳐놓고 여러분 나중에 급할 때 요것만 봐야 된다 싶으면 여기만 보셔도 괜찮아요. 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막 암기를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여기서 막 키워드를 뽑아요. 이 단어만 보면 내가 나머지 문장이 다 생각난다. 요런 단어를 이제 뽑는데 어떤 단어를 좀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가가치 창출,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 줄에 활동,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 단어만 갖고 2차 답안지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수험 생활을 할 연습하는 기간으로 지금 이 2주를 잡아야 돼요. 경영학개론 점수 고득점 받는 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를 통해서 내가 2차 준비까지 할 수 있느냐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험 생활의 연습. 아셨죠? 자, 그래서 고알에 가시면 가치 창출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화살표 하나 나와 있는데 마진이라는 것, 즉 이윤이라는 걸 창출하기 위한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을 도식화시켜 놓은 거죠. 자, 본원적 활동 갑니다. 본원적 활동은 첫 번째 줄, 제품 및 서비스의 물리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시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자원을 갖고 와서 생산한 다음에 이걸 갖다 파는 요 가장 핵심적인 활동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래 가시면 예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보기로 나올 애들. 그쵸? 그래서 물류 투입, 운영 생산, 물류 산출, 마케팅 영업, 서비스라고 해서 물류 투입은 뭐예요? 구매 활동을 통해서 사온 자원을 생산 라인에 갖다 준다고요. 그쵸? 이거를 통해서 뭐 했어요? 생산이라는 걸 하고 생산한 물건을 각 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다시 갖다 준 다음에 그 각 매장에서 뭐 합니까? 마케팅 갖다 팔고 판 다음에 사후 서비스까지 1년에 본원적 활동 체크됐죠? 보기로 나옵니다. 자, 지원 활동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지원 활동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볼까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원 활동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인프라나 인적자원관리 나와 있죠.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R&D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매 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다? 정말 말 그대로 자원 자체를 외부 시장에서 사오는 활동이에요. 구매 활동. 됐죠? 이렇게 하나 보시면 좋겠고 인적자원관리나 아니면 경영조직론이 결국 조직구조 이야기거든요. 얘네들은 다 뭐에 대한 학문입니까? 지원활동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가치사슬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문단 역시도 보기예요. 가치사슬 모형이 이제 가장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테마다 라고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경영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죠?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제2장 기업과 경영자. 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건데요.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마이클 포터가 나와요. 우리 마이클 포터 학자가 그 쪽에 가시면 첫 번째 줄, 기업이란 위와 같은 가치사슬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경영활동들의 집합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다, 집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세 번째 줄이에요. 투입에 비해 보다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공동체다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는 뭐예요? 얘는 영리 조직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걸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죠. 요게 하나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개념 정의를 조금 봤고요. 그 아래 문단에 가시면 기업의 특성이 세 가지가 좀 나와 있긴 해요. 눈으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특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만 보시고 생산 경제의 주체다. 그리고 개방 시스템의 특징이 있다라고 돼 있죠. 개방 시스템은 저희가 이따가 조금 볼 용어긴 한데 무슨 뜻일까요? 개방되어 있다? 누구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 그쵸?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 그쵸? 이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징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정의를 조금 봤어요. 그러면 기업. 첫 번째, 기업이란 뭐냐? 개념 정의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효율성이라는 것을 뭐합니까? 주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영리 조직이다. 이렇게 가볍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 기업이라는 것을 유형화 시켜서 형태를 조금 나눠보잖아요. 기업의 형태다라고 돼 있어요. 형태라는 건 결국 기업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유형이 엄청나게 많긴 많은데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나눠서 조금 살펴볼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자,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의 특징은 뭘 것 같아요? 개인기업은 개인이 이 기업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전액 출자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자, 정리를 하면, 자, 개인이 출자를 하고요.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자본을 개인이 혼자 모두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요. 직접 경영을 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뭐합니까? 무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기업. 됐어요? 가족 경영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개인이 출자를 모두 다 했으면 좋지만 나는 그지라서 혼자 모두 다 자본금을 출자할 수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출자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업 형태로는 소수 공동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 공동기업의 특징은 여기 출자를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조금 물리적으로 쓰면서 기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한명회사. 한명회사 갑니다. 한명회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께 운명을 나눈다. 우린 함께 운명을 나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회사의 구성원들이 무한 책임을 져요. 됐어요? 자, 무한책임 사원만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합자회사예요. 이 두 개 진짜 헷갈리기 좋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함께 하진 않고요. 뭐만 함께 해요? 자본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원도 있어요?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경영은 누가 할까요?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경영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하는 거죠.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제일 헷갈리기 좋은 용어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관련된 시험에서 좀 나온 편이고 우리도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기본적으로 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임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익명회사. 익명회사. 익명회사는요, 경영을 하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익명의 조합원이 있어요. 익명의 사원이 있어요. 이 익명 사원들은 당연히 뭐합니까? 여기도 유한 책임을 져요. 됐죠? 경영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니라 정말 대자본. 정말 미친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출자해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수 공동기업 주식회사. 됐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다수 공동기업이다 라고 해서 주식회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